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담을 넘은 여인. 조선 순조 때 황해도배천에 명의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물이 출중하고 말솜씨까지 뛰어나 수단이 좋았는데 난봉꾼으로도 이름이 자자했다. 배천 근방은 말할 것도 없고 송도와 한양에까지 출입이 잦았는데 한양에 있는 한량이나 난봉꾼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재상 집안의 자손이어서 시골의 부자나 원님 따윈 그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 어느 해 가을 이런 희준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30대 중반쯤 된 그의 아내가 담배만 피우며 누워있는 희준에게 이마를 찌푸리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희준은 뽀끔뽀끔 담배 연기만 내뱉으며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대꾸하였다. 글쎄, 오늘이 벌써 10월 초하루라고요. 기한은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내의 다그침에 희준이 순간 버럭하며 말하였다. 그러면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내에게 한바탕 퍼부은 희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땅이 꺼질 듯한 긴 한숨뿐이었다. 에잇! 벌떡 일어나 앉은 희준은 담배만 뻑뻑 피워댔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했다. 희준이 배천읍에서 세금 거두는 일을 맡고 있을 때였다. 윤철이라는 자가 수령으로 있었는데 그는 허구 어느 날 기생집을 드나들며 주색에 빠져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희준은 읍의 일을 제 맘대로 하면서 수령에 뒤질세라 놀고 오입하고 장사도 한다고 흥청망청거렸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나랏돈 3만 양이나 탕진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때마침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으니 희준은 그것을 핑계로 횡령사실을 속이고 있었으나 더 이상 그 사실을 속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장 나라에 세금 바칠 날짜가 되었는데 희준에게는 남아있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다. 가뜩이나 평소 자신의 요구를 잘 못 들어준다는 이유로 희준을 못마땅해 하던 수령 윤철이 희준의 세금 횡령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그의 목숨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령 윤철은 생각했다. 희준의 사건은 곧 나에 관한 사건이야. 만일 희준이가 기한 내에 그걸 바치지 못한다면 내 목숨 역시 온전하지 못할 게 뻔한데. 수령도 희준과 같이 상부를 속여왔으니 한 배를 탄 셈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형편이었다. 다음 날 수령이 희준을 불러 말했다. 이보시게, 한 달의 기한을 줄 것이니 자네가 횡령한 돈을 만들어 놓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엄벌에 처할 것이야. 알겠는가? 네, 그렇게 합지요. 수령의 불호령에 반사적으로 대답은 했지만 희준은 눈앞이 캄캄했다. 한 달 안으로 돈 3만 양을 어떻게 채워넣는단 말인가? 만일 자네가 약속을 못 지킨다면 자네 일족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자네의 처자 권속은 물론이요 일족을 노비로 팔겠네.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희준은 증서를 쓰고 지장을 찍은 뒤에 수결까지 하고서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희준은 보름이 지나도록 술이나 먹고 놀 뿐이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서야 정신을 차린 희준은 자기 친척의 전답을 팔고 형제들의 토지까지 팔아 사방에서 빚을 냈다. 그러나 한 달 안에 시골에서 3만 양이나 되는 돈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희준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락날락하다가 결국엔 병든 사람처럼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날 밤에도 희준 내외는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걱정만 하고 있었다. 부부가 밤새도록 의논한 결과 희준이 돈을 구하러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한양에는 희준의 친척도 많이 있고 아내에 가까운 친척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행장을 한 희준이 한양으로 떠났다. 희준이 가는 길에는 수령의 엄한 감시가 뒤따랐다.
뿐만 아니라 수령 윤철이 한양 포도청에 기별을 해서 그를 2중 3중으로 감시하게 했다. 한양에 당도한 희주는 돈을 구하려 여기저기를 바삐 다녔지만 그 많은 돈을 구하는 것은 한양이라고 별반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며칠이 지나도 기별이 없자 수령 윤철은 안달이 나기 시작하였다. 시간은 점점 가는데 돈 구하러 간 그놈은 왜 안 오는 거야? 에잇,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순 없다. 걱정이 된 수령은 자신이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 소식에 희준의 처는 한양에 가서 돈도 구하지 못하고 절박한 형편에 처해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아이고, 이제 남편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한숨만 쉬면서 기다릴 순 없는 게야.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인까지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부인은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남대문 밖 공덕리 밤나무골 부자인 자기 고모에게 갔다. 그러고는 조르고 졸라서 많은 토지 문서를 잡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마포에서 크게 장사하는 희준의 모친에게 3만 양짜리 어음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되었다. 그러는 동안 돈을 구하지 못한 희준은 수령 윤철의 지휘하에 포도청 별감집에 감금돼 있었다. 보름이라 달은 둥글고 밝았다. 아, 달은 밝은데 내 신세는 이게 뭐란 말인가? 돈 갚을 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감금되어 돌아다닐 수도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니 속만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자기가 죽는 건 그렇다 쳐도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식을 남의 노비로 내어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아내와 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만 아팠다. 그래서 희주는 아픈 가슴과 무료함을 달래려고 그 집 하인에게 부탁했다. 여보게,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이라는 책을 좀 빌려다 주시게나. 희주는 하인이 빌려다 준 책을 소리 높여 읽었다. 목소리가 좋은 희준이 슬프고 우울한 심사로 책을 읽으니 처량한 내용이 더욱 처량하게 들렸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듣던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희준은 자기 혼자서 감격하고 자기 혼자 신이 나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읽었다. 한편 희준이 감금되어 있는 집 옆집에 어떤 내시의 소실인 연화라는 여인이 살았다. 그녀는 아직 30도 안 된 청춘인데 늘 적막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 역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릴까? 처음에는 무심히 들었으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책 읽는 소리였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 낭낭해진 목소리는 명랑하게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처량하게 들리는 것이 애간장을 녹였다. 연화는 책 읽는 소리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 뜰을 거닐며 듣다가 마침내 안문을 열고 중문과 대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젊은 남자인 듯했다. 연화는 대문에 기대어 한참 동안 책 읽는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머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연화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바깥으로 나와 책 읽는 소리를 듣던 연화는 그 소리에 이끌려 담 밑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다.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희준의 책 읽는 소리는 더욱 낭낭해졌다. 게다가 굵고 힘이 있어서 곡을 붙인 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해졌다 느려졌다 해서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도 같았다. 연화는 그 소리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 낭낭한 목소리에 이끌려 희준이 책 읽는 곳으로 갔다.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던 희준은 문 밖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목을 쭉 빼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물었다. 누구요?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계속해서 책을 읽다가 혹시나 해서 슬쩍 곁눈질로 문을 보니 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거기 누구야? 희준이 큰 소리로 물었지만 그림자는 또 사라지고 말았다. 잠시 후 또다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방문을 휙 하고 열어젖혔다. 아이 깜짝이야. 희주는 깜짝 놀랐다. 그림자의 정체는 백설 같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다. 아리따운 여인이라 기분이 좋았지만 한밤중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라 한편으로는 겁이 덜컥 났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소복을 입은 여인은 숙였던 고개를 살짝 들어 희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옵니다. 깊은 밤에 젊은 계집이 대장부 계신 곳을 당돌하게 들어와서 놀라게 해드려 대단히 황송합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여인이 공손히 절을 했다. 키가 후리후리한 것이 다시 보아도 미인이었다. 여인은 이렇게 무례함을 빌고 책을 읽어달라고 청했다. 천하의 난봉꾼인 희준이 마다할 리가 있겠는가. 희준은 신바람이 나서 책을 읽어내려갔다. 나리, 잠시만. 얼마만큼 책 읽는 것을 듣던 여인이 희준에게 자기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희준도 자기가 처한 처지를 말하고 자기 목숨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다. 희준의 말을 다 듣고 난 연화가 말했다. 사내 대장부가 그만한 일에 그렇게 근심을 하십니까? 비록 일개 계집이오나 그만한 돈은 제게 있습니다. 나리께 그 돈을 빌려드릴 테니 아무 염려 마시고 오늘 밤부터는 마음 놓고 편안히 주무시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몸과 마음을 허락하고 함께 밤을 보냈다. 날이 새기 전에 여자는 후일을 기약하고 다시 담을 넘어갔다. 얼마 뒤 날이 밝자 희주는 별감을 찾아가 청하였다. 별감나리, 돈을 구하려면 제가 밖에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당장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럼 좋다. 다녀오너라. 대신 꼭 그 돈을 마련해 와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렇게 별감의 집에서 나온 희주는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이 골목을 돌고 저 골목을 돌며 따라붙은 감시자를 따돌린 희주는 그날 밤 연화의 집으로 갔다. 연화는 음식과 술로 정성껏 잘 대접을 한 뒤에 고이 간직했던 금덩어리 몇 개를 내어놓고 말했다.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이름, 희주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하늘님이 자네를 보내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셨네 그려. 고맙네, 고마워. 정말 고맙네. 연화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한 희주는 목이 메어 말끝을 잇지 못했다. 이튿날 연화에게 받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와 밤나무골 처고모 집을 찾아갔다. 그러고는 금덩어리를 맡기고 3만냥짜리 어음을 마련해 수령 윤철에게 가지고 갔다. 그렇게 윤철과 희주는 나라의 3만냥을 기한 내에 바치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급한 불을 끈 수령 윤철은 배천으로 내려가고 희주는 곧장 연화네 집으로 달려갔다. 희준이 연화에게 공손하게 말했다. 고마위. 자네는 내 목숨과 내 가족을 구해준 은인이네. 희준은 연화의 집에서 며칠 묵으며 둘만의 운우지정을 쌓아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떠날 때가 되어 희준이 연화에게 물었다. 나는 처자가 있는 몸이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헌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갚으면 좋겠나? 그러자 연화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재물이라 하는 건 쓸 때 써야 귀한 것이지. 싸서 묻어두면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 재물은 나리께서 요긴하게 쓰라고 하늘님이 점지하신 것입니다. 나리와 제가 만난 것 또한 다 하늘의 뜻인 줄 알아야지요. 저는 비록 이 집 내시의 소실로 있으나 그동안 30평생 제 몸을 깨끗이 간수했다가 나리께 바쳤으니 이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리는 제 남편입니다. 저는 나리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나리를 따라가렵니다. 연화의 당연한 말에 할 말을 잃은 희주는 같이 가기로 했다. 연화는 행장을 수습해 가마와 좋은 말 한 필을 사서 남은 금덩어리와 값지고 귀한 폐물만 싣고 새벽같이 길을 떠났다. 말과 가마를 급히 몰아 무악재에 다다를 때였다. 갑자기 연화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어머나,
이를 어쩐담. 집에 귀한 것을 놓고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뭘 잊었기에 가는 길을 돌려가려는 것이오. 희주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제가 처녀 때 자른 머리카락을 두고 왔습니다. 그건 꼭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니 예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니. 연화는 희준이 말려도 듣지 않고 가마를 급히 재촉하여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화는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가 초조해진 희준은 오만 생각이 다 났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다. 연하를 데리고 가면 아내가 불평할 게 뻔한데 내가 사서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 지은 희준은 말을 몰아 달아나고 말았다. 한편 연화가 급히 자기 집에 다녀와 무학재에 다다르니 희준은 온데간데 없었다. 연화는 가마를 멈추고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부주의해서 나리. 아니, 그놈의 고향을 자세히 알아두지 못했구나. 아, 후회 막급이다. 아니지. 알았다 해도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한 연화는 따라가기를 단념했다. 귀중한 재물은 모두 말에 실어 잃었으니 연화는 이제 빈털털이었다. 돌아갈 곳도 없었다. 벌써 날이 밝았으니 집으로 갔다가는 행색이 들통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도 무정한 것이 갑자기 외로움이 되어 몰려왔다. 아, 야속한 이 세상. 연화는 기가 막힌 현실에 자포자기하고 속세를 떠나 비구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분한 마음에 연화는 그 길로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내원남이라는 암자를 짓고 살았다. 한편 희주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땅도 사서 인근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연화는 희준에 대한 앙금이 쌓이고 쌓였으니 의리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희준에게 원수를 갚을 마음으로 10년을 하루같이 칼을 갈았다. 두껍고 커다랗던 칼은 10년이 지나는 동안 품에 품을 만한 작은 비수로 바뀌어 있었다. 10년 동안 준비한 비수를 품고 황해도 이곳저곳을 탁발하며 희준을 찾아다닌 지 몇 달 만에 희준이 사는 동네에 다다랐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에서 희준이 사는 집안의 형편 관해력을 모두 알아냈다. 스님, 그 집 나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나 장사꾼들에게까지도 대접을 잘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인이면 더욱 잘 대접을 한답니다. 박물장수나 나물장수나 비군이나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왜 그런다고 합니까? 주인 아주머니. 그야 저 같은 소인배들이 알 까닭이 없지요. 그 말을 듣고 연화는 더 이상히 여겼다. 연화는 그날 저녁 무렵에 희준의 집을 찾아갔다. 과연 주막 주인의 말대로 차려두었던 밥상을 얼른 내다가 대접했다. 연화는 저녁을 몇 숟가락 더 먹는 척하면서 집 안을 잘 살폈다. 잘 먹고 갑니다. 나무아미타불. 날도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고 가시죠. 아닙니다. 갈 길이 바빠서 이만. 그럼 살펴가십시오, 스님. 연화는 떠나는 척 나갔다가 어둠을 타고 다시 살짝 들어가서 집안 구석에 숨어 있었다. 얼마 후 집안 사람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연화는 번개같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희준을 타고 앉았다. 누구쇼? 희준이 깜짝 놀라 깨자 연화는 재빨리 품에 품었던 비수를 뽑아 그의 가슴을 겨누고서 말하였다. 내 이놈, 내 죄를 알겠느냐? 죄라뇨? 대체 누구시기에 이러십니까? 희준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놈,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이냐? 비수를 들고 입술을 악문 연화의 눈은 독사처럼 무섭게 빛났다. 희준은 연화의 얼굴을 보았지만 머리를 빡빡 깎았고 게다가 10년이나 되었으니 금세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희준의 아내가 얼른 일어나 엎드리며 말했다. 어찌 연하 부인을 모를 리가 있겠소. 그 말에 바닥에 짓눌려 옴짝달싹 못하던 희준도 급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저 이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어서 이놈을 죽이고 그 칼로 이 도둑놈의 여편네도 죽여주십시오.
희준과 그의 아내의 말에 연화는 그만 비수를 땅바닥에 스르륵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누르고 있던 희준을 풀어주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그대로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였다. 한밤중에 비구니의 통곡 소리, 그것은 비수로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섭고 아팠다. 희준의 아내는 연화의 손을 마치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나 친구처럼 정답게 붙잡고 말했다. 울지 마소, 울지 마. 이제 지난 일을 생각하고 울면 무얼 하겠소. 울지 말고 일어나시오. 저런 배은망덕한 고약한 놈이 어디 있겠소. 제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용서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이 수단이 좋아서 한양에 가서 돈을 갚고 돈을 더 벌어 가지고 와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소. 하지만 난 그 재물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잘 알고 있었소. 그대의 생각에 10년을 하루도 깊이 잠들어 본 일이 없다오. 새 옷을 해 입을 때면 먼저 그대 연화씨의 옷을 지어놓은 뒤에야 제 식구 옷을 해 입혔소. 그리고 끼니마다 밥을 지어서는 먼저 그대 연화의 밥을 떠놓은 뒤에야 집안 식구의 밥을 떴소. 희준 아내의 이런 말을 듣는 듯 마는 듯하고 한참이나 실컷 통곡한 연화는 울음을 거두고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희준과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말하였다. 나무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다 전생에 엇보이지요. 소승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화는 모든 것을 단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희준의 아내가 연화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하였다. 이 밤에 어디를 가려 하오. 그리고 이 집을 놓아두고 어디를 가려 하시는게요. 이 집도 그대 연화의 것이요. 이 집의 세간과 재물이 다 그대 연화의 것이요. 집이나 재산뿐 아니라 이 사람과 이 계집과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다 그대 연화의 것이란 말이오. 그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이 가족이 세상에 여태 살아있으며 이 집이 터나 남아있겠소. 멸족을 당했을 것인데. 그러니 이 집과 이 집에 있는 재물은 모두 그대의 것이니 다 그대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내쫓든지 하인으로 부리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 말에도 다시 떠나려는 연화를 기어이 막아선 희준 아내가 장문을 열더니 차곡차곡 쌓아둔 새 옷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오늘 저녁 그대에게 대접한 밥이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그대 연화를 위해서 담아둔 밥이듯 이 옷들 모두 그대 연화를 위해 지어둔 옷이란 말이오. 순간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연화는 희준과 희준 아내의 손을 꼭 잡더니 탄복하며 미소 띤 얼굴로 말하였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지금의 모든 일이 전생의 인연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저를 이 집 소실로 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연화는 희준의 소실로 들어갔는데 정실과 다름없이 대접받았으며 희준 아내 또한 이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으니 친동생같이 그녀를 아끼며 사랑해 주었다 한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뭐 길게 얘기할 것 있겠습니까? 뒤통수 치는 것들은 거르는 게 상책입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